자, 52페이지 펼쳐봅시다. 자, 사림 세력의 대두와 정치 운영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정치 변화가 지금 두 쪽에 다 서술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요약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할 것은 좀 풀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림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림보다 먼저 등장한 세력이 있어. 누구냐면 훈구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훈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림 세력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훈구부터 설명을 할게. 자, 훈구는 어떤 애들이냐면 세조 때부터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이요. 여기 나와 있지.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공훈을 세운 세력이야. 세조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의 뭐 한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밖에 안 되고 형이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세종이 있으면 세종의 첫째 아들은 문종이거든. 세조는 문종보다 동생이란 말이야. 근데 문종은 단종한테 바로 물려졌어.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면 세조로 다시 물려주지 않지. 삼촌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는 없잖아. 단종이 어렵기 때문에 단종이 자식을 낳으면 얘로 쭉쭉쭉 이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지. 하지만 세조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세조의 손자인 당시에는 성종이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조가 이 비정상적으로 왕위에 오를 때 공을 세운 공신들은 세조가 죽어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성종 때도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강력한 공신 세력인 훈구는 한마디로 공신이지. 왕을 비정상적으로 만들면 공신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들을 훈구라고 불러. 자, 그래서 성종은 이 훈구를 견제하길 원했는데, 그래서 데리고 온 세력들이 바로 사림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림이라는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사림은 여기 있어. 자, 신진사대부 중 일부는 조선 건국 이후에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다.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림은 15세기 후반 중앙정치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니까 사림이라는 사람들은 지방 세력이고 성리학을 깊이 공부한 세력이라는 거지. 얘네들은 당시에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를 많이 비판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더럽게 정치를 하냐, 뇌물을 받고. 그래서 성종이 사림을 등용해서 3사의 언론기관에 등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3사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에, 그지? 얘네들을 3사라고 불러. 3사는 감찰하고 간쟁하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훈구는 주로 여기에 사림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지. 훈구는 주로 육조의 판서라든지 특히 의정부의 재상들이 훈구였겠지. 이들을 사림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성종이 3사에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이 3사의 감찰권, 간쟁권, 학술 자문기관의 이 권한을 가지고 훈구를 공격해서 견제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사림은 향촌자치와 왕도정치를 추구하며 훈구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자 두 세력의 대립은 깊어졌다. 그러니까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시작되는 거지. 언제부터?
성종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종이 사림을 중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림이 주장한 건 향촌자치, 얘네가 지방 세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왕도 정치는 여기 나와 있듯이 통치자의 인격과 덕으로 백성을 교화해야 된다.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왕도 정치로 나서려야 되는데 사림이 공격하는 건 이런 거지. 훈구 때문에 왕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는 사림을 등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림이 잘 나갔을 거야. 근데 연산군,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훈구 세력은 사림 세력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핵심적으로 연산군도 성종과는 생각이 다른 거야. 사림 세력을 못마땅하게 여겼어. 성종은 당연히 사림을 등용했기 때문에 훈구들이 사림을 공격해도 그 말을 안 들었겠지. 하지만 연산군은 애초에 사림 세력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사림을 공격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연산군이 있을 때 두 차례에 걸친 사화가 일어나서 사림 세력이 큰 피해를 입는다. 자, 사화는 크게 4번 일어나는데 그중 2번이 연산군 때 일어난다는 거야. 처음에 일어난 게 무오사화, 그 다음에 갑자사화. 이 두 번은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되는 거지. 나머지 2번의 사화는 무오사와 갑자사화를 제외한 2번의 사화는 연산군 다음 왕들 때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연산군이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다가 연산군이 쫓겨났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이제 즉위를 하냐면 중종이 즉위를 하는데, 문제는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왕위가 바뀌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했잖아. 그지? 원래 왕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이 또 생겼겠지. 그래서 훈구가 또 생기는 거. 같이 훈구라고 부르지만 세조 때 훈구가 있고 중종 때 훈구가 있는 거지. 그러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야.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 세력을 등용하게 되는 거지.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 때랑 겹치지. 그치? 이번에 사림 세력을 등용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조광조라는 사람이 당시 중종 때 등용한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을 등용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사림을 등용한다는 것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자, 그럼 조광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봅시다. 자, 조광조는 유교적 도덕 정치의 시행을 주장하며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조광조가 뭘 했냐는 거죠. 첫 번째, 현량과를 실시했다. 조광조는. 왜냐하면 조광조가 자기 혼자서는 개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의 개혁에 동조하는 사림들을 빨리 등용을 시켜야 되는데, 정식 과거를 치면은 자기한테 찬성하는 사람이 다 과거 시험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일종의 특별 면접 시험을 본 거야. 그래서 얘 괜찮다 싶으면은 과거 시험 같은 거 안 치고도 그냥 빨리빨리 합격을 시켜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림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종반정의 공신을 조사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군을 삭제하였다. 이것을 위훈삭제라고 불러.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훈구가 공신이라고 그랬지. 근데 문제는 중종반정이 일어날 때 자기의 공을 조작해서 거짓으로 훈구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사림들은 훈구를 견제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공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 훈구가 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공문을 삭제를 하면 훈구의 세력은 약해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위훈 삭제고 훈구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첫 번째로 훈구의 숫자가 줄어들겠지. 공원을 삭제하면 공이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
훈구들을 공격할 수 있지. 왜 공도 없는 사람들을 공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신으로 만들었냐. 니네 지금 아무리 왕을 만들어준 공을 세웠어도 이러면은 중앙 정계에 남아있을 수 없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공신들은 이에 반발하지. 특히 위훈 삭제로 엄청 반발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왕이 커버를 쳐주면 되는데 중종도 조광조의 급격한 개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조광조를 커버 쳐주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사화를 맞게 되는 거지. 이때의 사화를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가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사림 세력은 명종 때에도 사림사화를 겪었다. 을사사화라고 불러. 1545년에 을사사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이제 사화가 일어난 거야.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 무오사는 1498년, 갑자사는 1504년. 그 다음에 기묘사와 을사사화. 이렇게 사화를 계속 겪었는데도 사림은 세력을 계속 확대할 수 있었어. 뭐 때문에? 서원과 향약 덕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 진출한 사림들이 계속 사화를 당해서 죽거나 쫓겨나도 지방에 이미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대의 사림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사화가 4번이나 일어나서 사림이 많이 죽어도 사림의 세력은 계속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조 때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사림이 전국을 주도하게 된 시기가 바로 선조 때인 거지. 70년 한 뭐 69년인데 뭐 70년 때부터 이제 사림이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해. 이제 훈구는 없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척신전치의 잔재청산과 관리 인사권을 맡고 있는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사림 사이에 대림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림이 분열하게 되는 거야.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게 돼. 근데 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느냐? 이조전랑을 누구로 임명하느냐를 가지고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결국 척신을 배제할 것을 주장한 동인과 사림의 우호적인 척신을 포용하자고 주장한 서인으로 사림 세력이 갈라지며 붕당이 출현하였다. 붕당의 출현 이유는 척신 정치를 어떻게 청산하냐, 이조전랑을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야. 그러면 척신 정치 청산은 알겠지, 그지? 서인은 사림한테 우호적인 척신 좀 봐줄 사람 봐주자, 온건하지, 일종의. 그 다음에 동인은 강경하지, 그지? 척신은 다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조전랑 문제가 있는데, 이조전랑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먼저 3사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어. 이게 엄청 센 거야. 왜냐면은 사림들은 3사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직이고, 3사라는 곳 자체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이기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조전랑이 3사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은 특정 당파가 이조전랑을 장악하게 되면 3사의 관리도 다 장악할 수 있게 되지. 그러면은 상대방을 계속 견제할 수 있잖아. 두 번째는 이조전랑이 후임자 추천권이 있어. 내가 이제 임기가 다해서 이조전랑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내 후임자를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물론 결정은 왕이 하지만 추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권한인데, 이게 이조전랑한테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특정 당파에서 이조전랑을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 이조전랑도 그 당파에서 나올 확률이 높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또 사림들이 싸우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동인 서인으로 갈라졌는데 이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치? 지금 옆에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원래 사림이 있었는데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 이유가 뭐다? 척신 정치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조전락 문제로 또 분열하게 되는 거지. 근데 동인 서인으로 갈라졌는데 동인이 또 북인 남인으로 갈라졌다는 거야. 동서남북이 다 나온 거지. 자, 그래서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북인이 집권하면서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했다.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서인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남인과 공존했다. 그러면 이 서인과 남인은 누굴 공격한 셈이 되냐면 북인을 공격해서 축출하는 거지. 그래서 옆에 도표를 보면 남인과 서인이 연합해서 인조반정에 참여해서 북인을 몰락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건 누구겠어? 남인과 서인이 남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남인과 공존했다. 서로 아야 그래도 우리가 그 당파는 다르지만 인조반정도 같이 참여했고 우리는 뭐 같은 편 아니냐? 아 그래도 우리가 또 뭐 서로 뭐 북인처럼 몰아낼 세력은 아니지 않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공론에 따른 정치를 추구했다.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붕당 정치가 잘 돌아가면 공론에 따라서 정치를 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 여러 사람의 의견이다. 지방 사족의 의견까지 공론으로 받아들여 정치에 반영하였다. 그래서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특정 당파의 이득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대부의 그러니까 양반들의 공통된 여론이 중요하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양반 전체의 여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자, 그러나 현종 때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이 일어나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자, 예송에 대해서는 링크를 하나 띄워 놓을게요. 그 링크에 나와 있는 그 동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송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후 새어머니였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다. 뭐 3년이 있냐 1년이 있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건데 동영상도 보여주겠지만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자, 예송 논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송 논쟁은 일단 인조부터 얘기를 해요.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광해군 다음에 인조반정 일으킨 인조가 있지. 근데 인조가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나중에 늦장가를 좀 갔어. 그래서 자의대비라는 왕비를 거의 말년에 얻습니다. 인조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의대비의 자식은 아니야. 얘가 한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쯤 되기 때문에 자, 인조에게는 일단 세자가 있어. 소현세자. 근데 왕이 못 됐어. 왕이 되기 전에 죽었어. 근데 이 인조에게는 또 다른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효종이야. 효종은 왕자일 때는 복림대군이라고 불렀지. 자, 형이 죽어서 동생이 왕이 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소현세자에게는 아들들이 있어. 삼형제야. 그러니까 원래는 세자까지 됐으면은 세자가 죽었으면 세자의 아들로 가는 게 사실 정통적인 방법이야. 근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인 효종에게 물려줬단 말이지. 자, 효종에게도 당연히 부인이 있었겠지. 그치? 인선왕후라는 부인이 있었다. 근데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는 효종의 아들인 현종이 왕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위는 이렇게 가는 게 옛날 방식으론 정상이야.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왕위가 원래 얘한테 갈게 빠꾸돼서 효종으로 가고 현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을 얘기하자면 인조는 죽었고 소현세자도 죽었고 현종 때니까 효종도 죽었는데 자이대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렸거든. 소현세자보다 어리고 효종보다도 어려. 친엄마가 아니야. 나중에 얻은 부인이란 말이야, 인조가.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 효종이 죽었는데 자이대비가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아들이 죽었는데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인가라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자, 문제가 있어. 첫째냐?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와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가 상복을 입는 기간이 다른 거야. 첫째 아들이 죽었어? 3년 입어야 된대. 둘째가 죽었어? 1년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남이는 3년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라고 서인은 1년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지, 상복을. 요게 1차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소현세자가 첫째고 효종이 둘째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뭐 둘째라고 쳐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왕이었다라는 거지. 왕은 첫째만 되는 게 원칙이었단 말이야. 근데 형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살아있잖아. 그지? 아들들이 살아있잖아. 첫째가 왕이 되는 공식이면은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얘네가 없으면 몰라. 아들들이 살아있단 말이야. 원래는 정통성으로 따지면 얘네가 왕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이 아들 중에 하나는 살아있지. 그런 와중에서 이 왕이, 효종이 첫째 취급을 해줄 것이냐 둘째 취급을 해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된 겁니다. 이게 예성 논쟁이에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주장을 했는데 1차 예성 때는 이렇게 입기로 했어. 근데 서인 쪽에서 야, 니네 현종한테 너희 아버지가 둘째니까 상복을 1년만 입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하면은 현종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지. 굉장히 아슬아슬한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서인이 책을 찾았어. 첫째, 둘째 모두 1년만 입는 책을 찾아서 현종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인의 속생각은 달랐지만 왕이건 양반이건 서민이건 간에 그냥 둘째는 둘째지 왕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어. 이게 서인 생각이고 남인들은 왕이니까 특별 대우를 해줘야 돼. 왕은 좀 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일단은 서인이 집권당이었고 얘네가 책을 기가 막힌 걸 모두 1년짜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일단 대충 끝났어. 자, 이게 1차 예선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자, 2차 예송이 돼. 2차 예송은 어떻게 생기나요? 효종이 다시 되살아나서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 이번에는 효종의 왕비였던 임성황후가 죽었어. 자이대비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나이가 어리니까.
자, 이번에도 첫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 둘째, 시어머니가 입는 상복이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법책에 이렇게 복잡했던 거지. 그래서 자의 대비는 효종한테는 어머니 뻘이 되지만, 친엄마는 아니지만, 인성왕후한테는 시어머니가 된 거잖아. 근데 며느리가 죽었어. 첫째 며느리야, 둘째 며느리야. 이거 가지고 싸운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첫째 며느리면 시어머니는 1년을 입어야 돼. 자식이 죽었을 때는 3년을 입지만, 첫째 자식이 죽었을 때는 3년을 입지만 며느리는 1년을 입나 봐.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면 뭐 8개월, 뭐 대공복 뭐 이렇게 입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쉽죠? 이번에는 남이는 1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겠지. 서인은 8개월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겠지. 문제는 첫째건 둘째건 8개월 입는다라는 책을 서인이 또 찾으면 좋을 텐데 그런 책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남인이 승리하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심화되었는데 이때까지는 괜찮았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싸운 거잖아. 예성은 유치하게 뭐 상복 몇 년을 입을 거냐 이게 주 문제가 아니고 효종이라는 왕이 정통성이 있는 왕이냐 정통성이 없는 왕이냐 이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옷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지 왕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야. 그럼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 쪽이 막 죽고 이래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아무도 안 죽었어. 1차 예성에서 남인이 졌다고 해서 남인이 죽은 것도 아니고 2차 예성에서 서인이 졌다고 해서 서인들이 막 떼죽음을 당하고 막 이러진 않았단 말이야. 뭐 몇 명 관직에서 잘리는 정도에 불과했단 말이지. 자, 그랬는데 이제 현종 다음 왕 때부터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왕을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이 왕들이 있던 시기야. 자, 붕당 정치는 지방 사륙의 의견까지 공론으로 폭넓게 수렴하고 붕당 간의 비판과 경제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면이지. 언제냐면 인조부터 현종 때까지는 그랬단 말이야. 근데 붕당 간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붕당 정치의 성격이 점차 변질되었다. 숙종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 자, 숙종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환국이라는 게 벌어져. 환국은 판이 뒤집힌다는 거야.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게 아니고 번갈아서 권력을 싹 다 잡아. 서인이 이기면 남인 다 쫓겨나고 남인이 이기면 서인이 다 쫓겨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평화롭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서 상대 붕당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 이어진다. 왜냐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복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환국이 벌어지면 또 무사히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상대방을 죽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각 붕당은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고 공론이라는 것은 이제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그냥 여론이 이렇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용되었다. 자, 환국이 3번 일어나.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그래서 2번은 서인이 이겨.
그러면 경신왕국 때는 서인이 남인 엄청 죽였겠지. 실제로 사람이 죽어요. 한국 예송 때까지는 안 죽는데 한국 때는 죽는단 말이야. 그럼 기사왕국 때는 남인이 서인 엄청 죽였겠지. 갑술왕국 때는 다시 서인이 이겼으니까 또 남인을 엄청 죽였겠지.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탕평책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자, 탕평책은 숙종 때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탕평책은 영조와 정조 때 시행이 돼. 자,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 탕평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자, 숙종 때는 그냥 말만 나왔다, 탕평책이라는 말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영조와 정조가 둘 다 탕평책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생각을 하면 돼. 자, 영조 때 탕평책을 봅시다. 자, 영조는 탕평파라는 파를 만들어서 전국을 운영하고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조선시대 서원을 정리한 사람은 영조와 나중에 대원군이 2명이 있는데 영조 때 대폭 정리를 했대. 반 이상은 일단 서원이 2,000개 있었는데 한 1,000개는 영조가 정리하고 나머지 1,000개 대원군 때 정리를 해. 자, 그래서 영조는 탕평파를 만들어서 전국을 운영하고 서원을 정리하는 식으로 탕평책을 추진하는 거지.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이야. 자, 그러면 정조 때는, 자, 정조는 노론서론 남인을 고루 등용하고 규장각을 설치, 그리고 초계문신제를 실시하고 수원화성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여기에 플러스 장영영 설치,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탕평책을 운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영조는 탕평파를 만들고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그리고 영조도 하나 더 있습니다. 탕평비라는 걸 만들어 비석을 막 세워버린단 말이야. 그지? 정조는 규장각, 초계문신들, 수원화성, 장영영. 그래서 똑같이 탕평책을 실시하지만 이렇게 약간 다르게 실시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계가 있어. 영정조 때 탕평책은 강력한 왕권과 붕당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했다. 그러면 왕권이 강력해서 가능했다라는 건데, 정조가 죽은 뒤에 왕권이 약해지니까 바로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옆에 요 도표를 보면, 그치? 붕당 정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야. 사림이 있었어. 근데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졌어. 자, 강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을 하고, 인조, 효정, 현종 요때까지만 해도 서인과 남인이 같이 집권을 했었다. 근데 황국을 위해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니까 영조, 정조 때 탕평 정치를 실시하는데, 영조 때는 탕평파를 육성하고 아까 나와 있듯이 탕평비도 세우고 서원도 정리하고, 정조 때는 규장각,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탕평책을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영종조 때의 탕평책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탕평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영조 때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삼상이 오늘과 같은 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조선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잖아. 근데 남인, 소론, 노론 이렇게 여러 당파가 같이 등용이 된 게 참 오랜만이다,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공존시켰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조는 노론서론 남인을 고루 등용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영조, 이때는 정조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